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조금씩 불편해지고 하루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삶을 오래 살아온 만큼 하고 싶은 말은 많아지는데 정작 들어줄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말하지 못했고 중년에는 책임이 너무 많아 잠시 잊고 살았지만 노년이 되면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말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지나온 세월, 아쉬움, 후회, 조금은 서러운 이야기들까지. 그래서인지 많은 어르신들은 이제 와서야 제대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더 멀어지는 것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이야기할 대상이 줄어들고 듣는 사람의 표정은 점점 무거워질까요? 오늘 이야기의 첫 갈래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82세 할머니의 사례는 너무나 전형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세 자녀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고 직업도 좋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 어떤 외로움도 느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최근 몇 년 동안 그 어떤 때보다 더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전화를 빨리 끊고 명절에도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자주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심이 부족해라고 쉽게 단정짓기 쉽지만 문제의 본질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몇 주간 상담을 하며 삶의 조각들을 들어보니 할머니는 자녀들과 대화할 때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했는지, 자녀들을 키우느라 어떤 희생을 했는지, 최근 병원비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외로운지 모두 사실이고 모두 이해되는 이야기였지만 듣는 자녀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감정에 짐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말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말의 방향이 문제였던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억이 과거로 기울고 마음이 약해질수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자녀일 경우 문제는 달라집니다. 자녀에게는 이미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외로움이나 지난 상처까지 모두 떠안기엔 버거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꾸 감정의 짐을 얹을수록 자녀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죄책감은 점점 부담으로 변하고 부담은 결국 거리두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의 균형이 무너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몇 달 뒤 그 할머니는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좋았다거나 길에서 만난 고양이가 귀여웠다거나 자녀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가벼운 안부가 중심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일기에 쓰고 병원 이야기는 꼭 필요할 때만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집을 찾는 빈도도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자녀들은 더 이상 들어야 하는 대화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 속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노년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지혜일 때가 있고 모든 진실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의 노년층은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50, 80대를 살아온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며 살아온 세대이고 자식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 죄송하다 말하는 세대이고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느껴지는 외로움은 때때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외로움과 아쉬움을 어떻게 품위 있게 다루면서도 자녀와의 관계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 세대가 앞으로의 2030년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나누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앞으로 다룰 5가지 핵심 비밀을 이해하기 위한 첫 문입니다. 이 문을 지나야 다음 이야기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말의 무게,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던 작은 충돌들을 이해해야만 왜 앞으로의 5가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진짜 비밀인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절대 가벼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버티고 이겨내며 만든 강인함과 지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어떻게 쓰느냐가 남았을 뿐입니다. 앞으로의 5가지 이야기는 바로 그 지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가장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주제는 돈입니다. 젊을 때는 단순히 생활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라면 노년이 되면 돈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패, 그리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노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돈 문제를 가장 먼저 짚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실수를 만드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공개해버리는 것, 혹은 너무 쉽게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왜 이것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한국 사회의 현실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 노년층의 통계를 보면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약 46%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가 벌써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죠. 이 말은 곧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순간 관계의 무게중심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노부모의 10명 중 7명은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다고 대답했음에도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첫 위기에서 자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반대로 자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지나치게 꺼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돈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자존감의 기반이라는 사실입니다. 78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는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끝에 약 1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한 채, 은행에 쌓아둔 예금. 자녀 둘은 모두 독립했고 부부는 조용하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사업 기회가 왔다며 2억 원만 빌려달라고 했고 1년 안에 꼭 갚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할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몇 달 뒤 이번엔 작은 딸이 아이들 학원비와 대출 때문에 힘들다며 1억 원을 부탁했습니다. 역시나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1년이 지나도 큰아들은 돈을 돌려주지 못했고 2년이 지나자 아예 빚이라는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처음엔 감사해하던 태도도 점점 변했습니다. 아버지도 아직 집도 있고 예금도 있으시잖아요. 어느 순간 큰아들의 말 속에는 아버지는 여유 있다는 단정과 당연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딸 역시 도움받은 순간부터 자꾸 부모에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영수 할아버지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자식들에게 다 말한 게 잘못이었다. 도와주고 싶어서 한 선택이었지만 결국 자식들이 나를 은행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믿기 때문에 재산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를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 앞에서는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담이 큰 아들은 이번 한 번만이라 생각하고 형편이 어려운 딸은 부모도 여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순간 자녀의 마음속에는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부모-자녀 관계가 아니라 도움 주는 사람, 도움받는 사람의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노년의 돈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재산을 보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선택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병원비를 스스로 낼 수 있는지,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모두 돈이 결정합니다. 돈은 노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립의 기초이며 자립은 곧 존엄입니다. 한국 노인 자살 통계를 보면 경제적 문제로 인한 선택이 전체의 30% 가까이 차지합니다. 이는 우리가 왜 경제적 독립을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하는지 강력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첫째, 통장의 잔액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생활하는 데 문제 없을 만큼 있어 정도면 충분합니다. 숫자를 말하는 순간 그 숫자는 자녀의 머릿속에서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재산 분배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마세요. 이 집은 누구에게 줄 거다. 예금은 반반 나누겠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자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경쟁이 생깁니다. 셋째, 반드시 비상금을 확보하세요. 자녀가 모르는 작은 통장 하나는 의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넷째, 큰 돈은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도와주고 싶다면 주는 것으로 하되 다시는 기대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만 주세요. 줬으면 잊어야 하고 잊을 수 있는 만큼만 줘야 합니다. 다섯째, 건강이 허락하는 한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세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 관계는 진심이 아니라 임무로 변합니다. 돈은 사랑의 척도가 아니라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기둥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지만 자녀에게 시험을 주는 일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과 존엄 사이의 거리를 현명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부부로 살아온 세월은 누구도 대신 설명할 수 없는 깊이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싸움이 있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화해가 있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이 수십 년 쌓여 만들어낸 관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 부부의 역사를 자녀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하소연할 틈이 없었고, 중년에는 책임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지만 노년이 되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들이 자녀에게는 때때로 너무 무겁고 너무 불편한 진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의 역사, 과연 누구의 것인가?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이나 억울함을 딸이나 아들에게 전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을 안 했는지 아냐? 내 엄마가 얼마나 잔소리가 심했는지 모를 거다. 이런 말들이 무심하게 흘러나오곤 하죠. 처음에는 자녀가 부모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녀들은 처음엔 부모를 위로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녀는 점점 복잡한 감정 속에 놓이게 됩니다. 누구를 미워해야 할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75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남편과 50년 넘게 함께 살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젊을 때 술을 좋아했고 한 번은 사업 실패로 가족이 힘겨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할머니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누구에게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딸이 성인이 되고 나서 할머니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자주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평생 참아서 집을 지켰다. 이런 말들을 매번 반복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어머니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었고 어머니를 위로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딸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고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예민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딸은 스스로 왜 어머니는 그때 이혼하지 않았을까? 왜 지금도 함께 사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딸은 부모님 집을 찾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가도 분위기가 묘하게 불편했고 부모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나중에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불완전한 존재였지만 자신을 평생 곁에서 지켜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식에게 남편의 단점을 말한 순간 그 단점은 평생 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이유는 동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결코 부모 부부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50년의 세월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고통과 용서의 과정이 있고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존재하는 깊은 결이 있습니다. 그 결을 자녀가 내려다보는 순간 자녀는 부모를 판단하게 되고 판단은 거리감을 만들며 거리감은 결국 관계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역할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역사는 두 사람만의 역사로 남겨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깊은 상처는 자녀가 아닌 같은 세대의 친구나 상담사 혹은 종교 활동을 통해 풀어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일기장에 적어도 좋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심리치료사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말하는 순간 자녀는 치유할 힘도 없으면서 책임감만 떠안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에게는 부모의 좋은 모습만 기억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했던 작은 배려들, 어머니가 아버지를 묵묵히 지켜준 순간들, 두 사람이 서로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모습, 이런 기억은 자녀에게 평생 따뜻한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배우자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다시 설명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그 사람의 평생 이미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배우자를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남겨두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자녀 마음속의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부부는 살아오며 수없이 싸우고 용서하고 다시 손을 잡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두 사람만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 결과물로 태어난 존재이지 그 과정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부부의 역사를 자녀 손에 넘기는 순간 관계는 흐려지고 사랑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부부의 세월은 두 사람의 것이고 자녀에게는 그저 따뜻한 가정의 기억만 남겨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아도 기억이 과거로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후회가 하나둘 떠오릅니다. 그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그날 화내지 않을 걸. 아이들 어릴 때 더 시간을 내줄 걸. 이런 생각들은 노년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 후회가 어느 순간 말이 되어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함이고 용기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그 말들이 때로 자신도 모르게 커다란 짐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왜 부모의 후회가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그 후회를 어떻게 품위 있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69세 최명호 아버지의 사례는 이러한 감정의 복잡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 그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 일주일에 6번, 때로는 7번까지 일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은 컸고 가족을 지키는 가장으로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참석하지 못했고 딸의 생일은 몇 번이나 잊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넘겼지만 나이가 든 지금 그는 그때의 선택들이 마음속에 큰 후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생기자 그는 자녀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그때는 미안했다. 그때 더 많이 챙겨줬어야 했는데 너희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처음에 자녀들은 이런 말이 반가웠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솔직해졌다고 느꼈고 진심 어린 사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자녀는 점점 무거워졌고 감정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미안하다고 한다고 그 시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때 상처받았던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만 하네. 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만약 그때로 돌아가면 다르게 행동하셨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지만 그때 다시 돌아간다 해도 아마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사과는 결국 자녀에게 용서해야 하나, 괜찮다고 말해야 하나, 그럼 내가 느꼈던 외로움은 어디에 두어야 하지? 라는 복잡한 감정만 남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부모가 후회를 털어놓는 이유는 자녀에게 짐을 주려고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하려고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후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자녀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자녀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의 선택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저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조차 때로는 자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순합니다. 후회는 자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자녀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은 미안하다가 아니라 고맙다, 내 덕분이다, 너희가 자라줘서 다행이다 같은 말들입니다. 다시 말해 후회가 아닌 감사와 인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인 후회는 혼자 정리해야 합니다. 일기에 쓰거나 친구들과 나누거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마음을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고해성사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후회를 표현하고 싶다면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때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이라는 말 대신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때 너무 화냈어. 미안하다. 라는 말 대신 그때도 네가 내 편이 되어줘서 정말 든든했다. 이렇게 감사를 중심으로 말할 때 자녀는 부담이 아닌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자녀의 성취를 인정하세요. 부모의 부족함을 말하는 대신 자녀가 해온 노력과 성장을 칭찬하는 것이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넷째, 지나간 과거보다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앞으로는 더 자주 보자. 손주들과 좋은 추억 만들고 싶다. 시간이 허락하면 같이 여행 가자.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를 이야기하는 방식에 따라 관계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후회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그 후회를 감사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년의 품위는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상처를 다시 건네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은 통증이 오래가고 감기 한 번이 예전보다 더 힘겹고 병원에서 듣는 의사의 말 하나에 며칠 동안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런데 노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아픔을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어지지만 그 말이 자녀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갈지는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 걱정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플 때,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감각이 스며올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두려움을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이 자녀에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으면 본인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시작하지만 자녀는 그 순간부터 하루아침에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70대 후반 어머니를 둔 한 40대 자녀의 상담 기록에서는 이런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엄마가 밤마다 죽음이 무섭다고 말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무서운데 제가 엄마보다 먼저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몸이 아픈 것보다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더 무서워합니다. 부모의 고통은 의사가 도와줄 수 있지만 부모의 두려움은 자녀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병은 공유해도 되지만 두려움까지 전부 공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감정을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71세 김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 원칙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녀들에게 사실 그대로 알렸습니다. 수술이 어렵다는 말,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 앞으로 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큼은 자녀에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눈물도 흘리고 고통이 올 때는 이겨낼 자신이 없다고 느끼며 심장이 조여오는 순간도 많았지만 자녀 앞에서는 담담한 표정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견딜만하다. 의사 선생님이 잘 보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보다 너희가 더 힘들지 않게 해라. 이런 말만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암 치료를 받으면서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녀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무너지지 않으니 자녀들도 무너지지 않고 병과 마주할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부모가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수록 자녀의 간병 스트레스는 평균 42% 감소하며 환자 본인의 회복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정서적 평온은 몸의 면역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순 할머니는 3년 후 놀랍게도 암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정신적 강인함에 깊은 존경을 느꼈고 할머니는 나중에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는 밤마다 무서웠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 같아 울기도 했다. 하지만 너희도 이미 힘든데 그 위에 내 두려움까지 얹어줄 수는 없었다. 이 한마디에 자녀들은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담함의 진짜 의미입니다. 병든 몸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병든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병과 죽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째, 큰 병은 반드시 사실대로 알리되 감정 없이 사실만 전달해야 합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데 어떡하냐 라는 패닉이 아닌 이런 진단이 나왔고 치료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는 정리된 정보입니다. 부모가 정보의 충격을 먼저 정리해주는 순간 자녀는 훨씬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둘째, 일상적인 통증이나 작은 불편함을 매번 자녀에게 보고하듯 말하지 마세요. 자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실제 통계로 보면 부모의 건강 관련 걱정은 자녀 우울증 요인의 1위로 나타납니다. 셋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녀보다 동년배 친구나 상담사와 나누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죽음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은 이미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끝에 대한 선택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연명 치료를 원하는지, 장례는 어떻게 치르길 바라는지, 의식이 없을 때 자녀가 해야 할 결정이 무엇인지, 이 모두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은 자녀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병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어떤 자세로 마주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품위와 자녀의 마음은 크게 달라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부모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노년의 마지막은 약이 아니라 마음이 지키는 것이며 가장 힘든 순간에도 담담함을 유지하는 용기는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유산입니다. 외로움과 품격 있는 마무리 나이가 들수록 가장 깊고 길게 남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그 빈자리는 상상 이상의 깊이로 마음 한가운데를 파고들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불편해지면서 만나기 어려워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바빠져 우리의 일상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이 조금씩 흐려지는 감각에 더 가깝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이 외로움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단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지만 자녀들은 그 전화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을 온전히 받아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자녀에게 전가되는 순간 부담이 되어버리고 부담은 결국 거리감을 만듭니다. 80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반려자를 떠나보낸 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집안의 공기가 낯설 만큼 텅 비어 보일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박 할아버지는 하루에 3번, 많을 때는 5번까지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엔 잘 잤냐? 점심엔 밥 먹었냐? 저녁엔 오늘은 언제쯤 오냐?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혼자가 되었다는 감각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처음엔 받아줬습니다. 엄마를 잃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안심시켜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은 회의 중에도 아이를 돌보는 중에도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잠시 쉬고 싶은 순간에도 계속 울리는 전화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너희는 왜 이렇게 바쁘냐, 왜 이렇게 무심하냐 라고 서운함을 표현했고 자녀들은 죄책감과 부담을 동시에 느끼며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전화를 피하는 자녀, 더 외로워지고 더 많이 전화하게 되는 아버지. 외로움을 채우고 싶어 한 행동이 오히려 자녀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환점을 만든 것은 한 상담사의 한마디였습니다. 외로움은 자녀가 대신 해결해주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스스로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는 감정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 다음 문장입니다. 외로움을 자녀에게 기대는 순간 자녀는 부모와 통화하는 시간을 의무로 느끼게 되고 의무가 되면 관계는 약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삶이 바쁘고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고 부모의 외로움까지 받아낼 힘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외로움은 누가 채워주는가 보다 어떻게 다루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상담사의 조언을 듣고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찾아가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책을 빌려 읽고 날씨 좋은 날에는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하는 전화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전화를 할 때도 요즘은 서예 배우는데 재미있더라. 오늘은 바람이 차던데 감기 조심해라 같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기적처럼 자녀들이 먼저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엔 우리가 갈게요. 아빠 요즘 건강은 어때요? 오히려 연락 빈도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제 아버지와의 통화는 의무가 아니라 편안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혼자서도 잘 삶을 꾸리고 있고 감정의 무게를 전가하지 않으니 자녀들도 마음 편히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로움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 아침에 산책, 오후에 취미 활동, 저녁에 가벼운 독서, 규칙적인 일정은 외로움의 강도를 크게 낮춰줍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같은 또래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 모임에 참여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자녀와의 연락 빈도를 잘 조절하는 것. 자주 연락하면 부담이 되고 적절히 연락하면 그리움이 됩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 자체를 즐기는 능력을 기르는 것. 햇살이 드는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지혜로 변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모든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무엇을 얻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지에서 시작된다. 돈에 대한 계산을 내려놓고,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을 내려놓고, 부모로서의 후회를 내려놓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외로움을 자녀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 내려놓음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찾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따뜻한 관계를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부모가 편안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유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 지혜로운 노년을 준비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의 시대 도래. 지금 우리 앞에 이미 다가와 있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 세대가 믿어왔던 가족과 함께하는 노후라는 개념은 더 이상 기본값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풍경, 자식이 부모 곁을 지키고 노년에는 가족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모습, 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였구나 라는 사실을요.
그 순간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휴대폰을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연락 한 통 오지 않을 때, 문을 열어도 집안에 울리는 소리라곤 냉장고에 윙 하는 소음뿐일 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어디에도 없을 때, 그제야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요. 대한민국의 가족 구조는 지난 30년간 급격히 변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1인 가구는 매년 최고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고령층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한 집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살던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고 형제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고 노후의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오는 구조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흐름은 더 이상 사회 변화가 아니라 시대 전환이라 불러야 할 정도로 커다란 움직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나는 혼자가 될 줄 몰랐다. 하지만 이 말 속엔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나이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혼자가 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순간, 자식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며 시간이 멀어지는 순간, 직장에서 손을 떼고 사회적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순간, 이렇게 갑작스럽고도 당연한 변화들이 하나둘 쌓여 결국 우리를 혼자라는 현실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 없이 혼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나도 언젠가 혼자 살지도 모르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외로움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변화 앞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준비된 혼자는 자유가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혼자는 고통이 됩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혼자가 된 뒤 힘들어하는 분들 대부분은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혼자일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혼자 될 가능성을 인정하는 용기. 그 인정이 시작되면 비로소 준비가 가능해지고 준비가 쌓이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혼자 살아도 괜찮을 자신이 있는가? 이 질문에 망설임이 생긴다면 그건 불안의 증거가 아니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많은 분들이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진실을 미루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빠르게 1인 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혼자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남이 채워주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자식이 챙겨주겠지,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이런 희망 섞인 기대를 품다가 현실을 맞닥뜨리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격은 미리 대비하면 훨씬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늦기 전에 내 노후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후크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건 외로움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혼자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고독은 치매 발병률을 2배까지 높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점일지 모릅니다. 혼자 사는 시대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10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여정을 이 영상에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립의 시작. 노년의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충격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변화들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문 밖으로 나갈 이유가 줄어들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아무도 눈치채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고, 전화 한 통 걸어볼까 하다가 괜히 폐가 될까 싶어 멈칫하는 순간들. 바로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어느새 사람을 보이지 않는 고립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립을 외로움과 같은 감정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고립은 감정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특히 50, 80대는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세대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혼자도 잘 살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당국의 조사를 보면 고립을 자각하지 못한 채 일상을 보낸 시간이 길수록 우울감과 건강 악화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관계가 줄어드는 순간부터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은 소리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사람들은 사회적 연결의 70% 이상을 잃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출근길에 스치듯 나누던 인사, 점심시간에 짧은 대화, 회의 속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던 순간들. 이 평범한 상호작용들이 사실은 우리 멘탈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와 동시에 이런 일상의 연결고리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처음 몇 달은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은 어느 순간 쓸쓸함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원래 고립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립은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확실히 삶을 갉아먹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독과 우울을 노년층의 주요 사망 위험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담배 음주 운동 부족보다 더 위험할 때도 있다고 경고하죠.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거지라며 자신을 고립 속에 가둡니다. 고립의 또 다른 원인은 심리적 거리입니다.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과 같은 도시에 살아도 각자의 일정에 치이고, 만나서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문제를 털어놓으면 부담될까봐 말하지 못하면서 마음의 거리감은 점점 자라납니다. 특히 한국의 50, 80대는 내가 참으면 된다라는 세대이기에 스스로 외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끊어지고 결국 나도 모르게 사회적 고립 상태로 들어갑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심리적 고립을 조용한 퇴장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강제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뒷걸음질 치며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립은 건강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면질이 떨어지고 식습관이 불규칙해지며 신체 활동이 감소해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1.6배 증가합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의 치매 발생 위험은 무려 2.1배 높습니다. 사람의 뇌는 관계 속에서 자극을 받고 움직입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뇌도 조용해지고 조용해진 뇌는 천천히 기능을 잃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관계는 최고의 두뇌 영양제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은 관계가 줄어들어도 그 이유를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관계가 줄어들어서 건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립이 깊어지는 데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 구조의 붕괴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을 때는 식사 시간, 취침 시간,
집안 정리 같은 일상 루틴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혼자 살기 시작하면 이러한 구조가 무너지고 무너진 생활은 마음까지 해체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아침을 챙겨 먹을 이유가 줄어들고 밤늦게까지 TV 앞에 앉아 시간을 흘려보내고 약속이 없으니 밖에 나갈 필요도 없어지면서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답게 사는 삶이 아닌 그냥 버티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고립은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립 상태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행동력과 자발성이 떨어집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두렵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나는 불편할 뿐이야 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이런 생각들이 다시 사람을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옥입니다. 스스로 문을 닫아 잠근 뒤 자신이 갇혔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드는 감옥. 하지만 이 감옥의 문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작은 행동을 시도할 용기가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고립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 막을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것을, 그리고 그 위험을 막기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혼자 살아야 하는 시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삶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지.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 노후 생존 조건의 재편을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 생존 조건 재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단순히 환경이 조금 변한 정도가 아니라 노후 생존의 조건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정리되고 있는 전환기입니다. 과거 세대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가족이 지켜주는 노후, 마을이 돌봐주는 노후, 공동체가 함께하는 노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이미 개인 중심 사회로 넘어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회적 흐름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구조를 바꿔놓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이들은 바로 80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공동체 가치가 강했던 시절에 성장했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시대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은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25년 안에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일본을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스스로 지키는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노후 생존 조건이 재편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족 구조의 붕괴입니다. 가족의 형태는 크게 변했고 책임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부모와 자식이 같은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자식도 자신의 삶을 지키기 바쁩니다. 취업난, 주거난, 결혼 부담, 양육비 폭등 등 40대가 짊어진 짐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부모에게 마음이 멀어서가 아니라 부모를 책임질 여유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식이 있어 든든하다는 말이 더 이상 현실적인 대비책이 되지 못합니다. 고령층의 상당수가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로 통계상 60대 이상 부모의 70%는 자식과의 교류가 월 1회 미만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기반 지원 시스템이 약해진 시대에는 오직 자신에게 의지하는 노후가 기본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존재하지만 그 혜택은 제한적이고 지역별로 편차가 크며 실질적 지원까지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의료 서비스 역시 고령층에게 충분히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병원 방문이 번거롭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응급 상황 발생 후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는 1인 노인 가구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사회적 시스템이 개인의 삶을 완벽히 보호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 대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의료 건강 조건의 변화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 수명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지만 건강 수명은 73세에 불과합니다. 즉, 평균적으로 10년 동안은 아프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상태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10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가족도, 제도도, 주변도 아닙니다. 결국 자신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체력, 정서력, 생활 루틴이 생존의 가장 핵심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됩니다. 근육량은 매년 1%씩 감소하고 균형 감각은 60대 이후 급격히 떨어집니다. 치매 발병률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 80세 이상은 4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듣고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방향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경제적 리스크의 증가입니다. 1인 노후는 2배의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식비, 관리비, 보조기구 비용, 치료비 등 모든 것이 혼자에게 집중됩니다. 게다가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돌발 상황은 노후 경제를 쉽게 붕괴시킵니다. 실제로 한국 고령층의 절반 이상은 월소득 100만 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의 45%가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비 없는 노후가 얼마나 무겁게 사람을 짓누르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적 지표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을 방치하면 더 큰 병이 생기고 결국 더 많은 돈이 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정서적 기반의 약화입니다. 정서적 회복력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데 이는 몸의 기능 저하뿐 아니라 인간관계 축소, 역할 상실, 자존감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곁에 누군가 있어 정서적 균형을 잡아줄 때는 버틸 수 있지만 혼자 살아야 하는 시대에는 이 정서적 회복력이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감정의 균형을 잃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고 쉽게 우울해지며 삶 전체의 동력이 사라집니다. 특히 노년기의 우울은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이며 일상 기능을 잃게 만드는 무서운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 생존 조건의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시대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위험 앞에 서 있는지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시작할 적기입니다. 앞으로 삶이 더 길어진 시대에서 혼자라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존 전략,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생존 전략 노후에 혼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며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생존 전략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된 노후 생존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 3가지는 누구나 바로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고 실행할수록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 집, 연금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생존에 직결되는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관계, 건강, 그리고 정서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혼자여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은 관계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드는 순간 고립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사회적 활동을 하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42% 낮고 인지기능 저하 위험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관계는 감정적 위로를 넘어 생존의 도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이 아닌 관계가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감정적 부담이 크지만 동네 사람 모임 사람들은 가벼운 친밀감으로 오히려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인사, 동네 모임 참여, 매주 한 통의 연락, 이런 작은 행동이 노후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생존 전략은 몸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건강은 나이 들수록 관리의 문제에서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아프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관계도 끊어지고 경제도 흔들리고 정서도 무너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매일 30분 걷기만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치매 위험이 28%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는 가장 강력한 생존 운동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면 라면, 빵, 김밥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식사는 신체 기능을 빠르게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아주 단순한 반찬 두세 가지, 따뜻한 한 끼를 직접 준비하는 습관만 있어도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병원에 혼자 가는 능력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누가 같이 가줘야 병원 간다고 말하지만 실제 응급 상황에는 누구도 옆에 있어 주지 못합니다. 예약, 접수, 검사, 약 수령.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혼자 사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두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응급 연락처, 복용 중인 약, 질병 이력 등을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은 작지만 결정적인 준비입니다. 세 번째 생존 전략은 정서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약해집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는 집,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는 시간, 기대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속 깊은 곳을 천천히 잠식합니다. 하지만 정서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산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 책 읽기, 일기 쓰기, 식물 돌보기 같은 작은 루틴이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특히 일기 쓰기는 정서 회복에 탁월합니다. 감정을 언어로 옮기는 순간 마음에 머물던 무거운 감정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셀프 대화입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괜찮다. 너는 아직 충분하다. 이런 간단한 말들이 쓸모없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냅니다. 한국 노년층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세대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위로하는 능력.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각기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정서를 지탱하고 정서는 건강을 지키며 건강은 관계를 넓히는 힘이 됩니다. 이 순환이 생기면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관계는 인사 한 번에서, 건강은 걸음 한 걸음에서, 정서력은 한 줄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을 바꾼 작은 실천, 혼자 살아가는 시대에 필요한 생존 전략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을 실제로 바꾸는 힘은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 속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노년의 변화는 젊을 때보다 훨씬 빠르고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몸도 마음도 환경도 작은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름도 평범하고 환경도 평범한, 그러나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숫자와 연구가 근거를 제공한다면 실제 삶의 이야기들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한 사람의 실제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 장은 바로 그 변화의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양주에 사는 78세 박모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식들도 멀리 살면서 할머니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고립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말하는 단어 수가 100개도 되지 않았고 일주일에 외출하는 날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건소에서 우연히 본 전단지 한 장, 노인 반찬 나눔 모임, 이 할머니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엔 나가기 귀찮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더 늙는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나가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만난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매주 반찬을 나누고 수다를 떨면서 할머니는 잊고 지내던 감정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수치가 낮아지고 실생활 활동 능력이 15% 향상되었다는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작은 참여가 생명을 지켜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2세 박형은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평생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뒤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은퇴 1년 후부터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다리 근력은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 어르신은 매일 10분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무릎도 아팠지만 걷기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관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3달 뒤 걷는 시간이 10분에서 30분으로 늘었고 혈압은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박 어르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는 감각, 즉 자기 효능감이 생긴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면 신체 회복 속도가 25% 더 빨라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 시작한 건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몸도 따라오더라고. 세 번째 이야기는 부산의 68세 정모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3년 동안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출 공포, 대인 기피, 그리고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 게시판에서 우연히 본 평생 교육 프로그램 시쓰기 강좌가 그녀의 인생을 다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처음 수업에서 자신이 쓴 글을 소리내어 읽다가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 정 할머니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문학회에 가입하고 매달 한 편씩 글을 발표하면서 그녀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정서적 표현을 꾸준히 하는 노인은 우울감이 30% 낮아지고 치매 발병 위험이 2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글을 쓰는 행위가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정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정 할머니는 지금도 말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글이 느끼게 해줬어요. 이 세 사람은 모두 처한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점은 단 하나,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입니다.
박 할머니는 모임에 한 번 나간 것이, 박 어르신은 하루 10분 걷기가, 정 할머니는 시 한 편 읽고 쓰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큰 계획을 세우다가 지칩니다. 하지만 노후의 변화는 언제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행동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고, 지속되면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원리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도파민은 다시 행동력을 끌어올립니다. 행동력이 생기면 삶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이면 고립이 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들이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서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할머니는 모임 친구들이 있었고, 박 어르신은 걷기 일기를 나누는 동네 사람들이 있었으며, 정 할머니는 글을 공유하는 문학회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존재입니다. 작은 행동, 따뜻한 연결.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노년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해서, 지금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1번의 참여, 단 10분의 걷기, 단 한 줄의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삶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이 세 사례는 증명합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다시 나로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마지막 배움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여도 단단한 삶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를 멈춰 서게 만들지만, 특히 혼자 살아가야 하는 노년에게는 더욱 깊고 무거운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불안하고 모든 게 두렵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는 또 하나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혼자 사는 삶을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 청년기에는 사회에, 중년에는 가족에게 기대고 살아왔습니다. 기대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제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기대며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바로 이것이 혼자여도 단단한 삶을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중심을 다시 찾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시간은 길어졌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만의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작은 루틴, 꾸준히 이어가는 관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들, 하루를 정리해주는 기록. 이 작은 구조들이 모여 삶의 중심이 됩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조를 갖추는 순간 사람은 혼자여도 충분히 살아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혼자여도 단단한 삶을 완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관계를 끊임없이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저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관계는 가꾸는 것이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의도적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매주 한 번이라도 안부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중요한 연결입니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가게 사장님에게 인사하는 것, 경비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버스 기사님에게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건네는 것은 모두 관계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관계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고 가벼워도 충분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운에 맡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돌볼 수 없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
정기검진을 빼먹지 않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은 몸과 마음의 붕괴를 막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많은 연구가 말합니다. 노년 건강은 운동량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고. 꾸준함은 근육을 지키고 심장을 지키고 뇌를 지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돌보는 행동 자체가 당신의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감각은 혼자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회복력을 키우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세상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감정을 품을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5분만이라도 감정을 적어보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마음의 30%는 치유된다. 글을 쓰는 것도 좋고 목소리를 내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입니다. 표현하는 사람은 고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표현은 그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안아주는 마음입니다. 노년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직장인으로서 살아왔던 정체성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외로울 수 있지만 동시에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더 나은 사람으로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도 내려놓고 지금까지 버텨온 나 자신에게 잘 살아왔다고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이 영상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혼자는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작은 관계, 작은 기록. 단 1%의 변화가 쌓이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단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창밖을 보며 10분 걷기, 따뜻한 한 끼 만들어 먹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 보내기,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느낀 감정을 한 줄만 적어보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당신 혼자만 걷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할 것이고 당신의 하루에 작은 등불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혼자여도 단단한 삶, 혼자여도 따뜻한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밝아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누구도 아닌 바로 나 혼자라는 진실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이 평생 곁을 지켜줄 것 같고 배우자와는 끝까지 함께 늙어갈 것 같고 친구들은 평생의 동반자처럼 느껴지지만 세월이라는 이름의 강은 우리가 붙잡아온 모든 것을 차례차례 데려가 버립니다. 어느 날 문득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식어버린 밥상을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멀어지고 어떤 약속도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결국 남는 건 내 그림자와 내 숨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실은 날카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우리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불행이 되고
진실을 직면하면 준비가 됩니다. 저는 90을 넘기고 나서야 이 단순한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너무 바빠서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여유가 없고, 배우자는 병으로 떠나거나 시간이 앞서 데려가 버립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건강이 나빠지면 자연스레 관계는 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줄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 앞에서 오래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결국은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지키는 힘, 내가 나를 일으키는 정신, 그리고 내가 쌓아온 태도만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고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나 미화된 경험담이 아닙니다. 세월이 남기고 간 상처, 후회, 깨달음, 그리고 진실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60대든 70대든 혹은 이미 80대를 지나가고 있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삶을 단단하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노년은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같은 나이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매일을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버티고 어떤 사람은 홀로 살아도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식의 효도 여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진실을 받아들이고 어떤 준비를 했는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 큰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6가지 준비입니다. 이 6가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노년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뿌리 같은 것입니다. 집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고 몸을 돌보는 힘이 사라지면 자존심도 무너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남은 시간은 불안으로 잠식되고 남의 시선에 묶여 살면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병이 되고 배우기를 멈추면 세상에 뒤처져 스스로를 잃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준비는 혼자 남는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과 일상을 부서지지 않게 지켜주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65세 이후에는 돈을 아끼기보다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축만이 안전이라고 믿지만 노년을 가장 허무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못 써본 돈입니다. 내가 쓰지 않으면 결국 남이 쓰고 내가 누리지 않으면 결국 기억조차 남지 않습니다. 돈을 쓴다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월을 스스로 보상하고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병원비로 사라지고 자식들의 다툼의 씨앗이 되는 돈이 아니라 내가 직접 웃고 추억을 만드는 데 쓰는 돈이 진짜 내 돈입니다. 이 주제는 수십 명의 노인들을 상담하며 가장 자주 들은 후회의 목소리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노년에 절대 엮이면 안 되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서 혹은 습관적으로 혹은 예의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인연 하나가 노년 전체를 망치기도 합니다. 도움만 받고 은혜는 모르는 사람, 남의 가족사를 퍼뜨리는 사람,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 먼저 연락 한번 하지 않는 사람,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남은 삶을 혼란과 상처로 채웁니다. 노년의 평화는 사람을 가려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3가지 주제는 서로 따로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모두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내 인생을 내가 지키는 힘.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돈에 매달리지 않고 잘못된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단단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비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힘을 주고 싶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가 얼마이든 삶이 어디쯤 와 있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게 바로 새로운 노년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6가지 준비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당신의 노년이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기둥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노년을 살아보니 혼자 남는 순간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소소해 보이는 준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소한 것들이야말로 노년의 뿌리가 되고 마음의 기둥이 되고 삶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살아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6가지 준비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6가지는 어느 것 하나 대충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경험을 담아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안정성, 즉 내가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자연스레 많아집니다. 그래서 집이 불안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제가 아는 정할머니는 평생 자식집을 전전했습니다. 여기서 몇 달, 저기서 몇 달, 눈치 보며 살아야 했고 짐도 제대로 풀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일어나 슬그머니 방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잠깐 머물다 가야 하는 사람 같아. 이 말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반면 작은 월세라도 스스로 계약하고 스스로 꾸민 집에 사는 분들은 훨씬 자신감 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내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자립 능력, 즉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밥을 차려 먹고 청소를 조금이라도 하고 약을 챙겨 먹을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이 흔히 나이 들면 누가 돌봐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립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도움받을 때도 존중받고 스스로 해낼 수 있을 때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허리를 다쳐 침대에 며칠 누워 있었는데 혼자 화장실을 못 가는 일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며 몸을 유지하는 게 곧 혼자 살아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미리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죽음 준비라 하면 많은 분이 무섭고 꺼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남은 삶 전체가 불안에 흔들립니다. 반대로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현재의 하루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저는 아는 할아버지가 나는 죽음 준비를 해놓으니까 하루가 훨씬 가볍다고 말하는 걸 듣고 놀랐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정리하고 장례 방식도 간단히 남겨두고 남에게 부담되지 않게 해놓으니 오히려 살아있는 매일이 더 선명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네 번째는 체면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체면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초라해 보일까? 혹시 나를 웃음거리로 여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쓰고 힘든데도 억지로 꾸미고 고집불통이 되어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자연스러운 흰머리, 세월이 그린 주름, 조금 느린 걸음. 이것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삶의 흔적입니다. 저는 어떤 할머니가 오래된 가디건에 작은 브로치를 달고 단정하게 입은 모습을 보고 저게 바로 품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억지로 젊음을 유지하는 체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품위. 이것이 혼자 살아도 꿋꿋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 서운함, 두려움 같은 감정이 더 자주 찾아오지만 많은 분이 나이가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창피하지 라며 마음을 꽁꽁 숨깁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이 쌓여 병이 되고 인간관계도 멀어져 버립니다. 저는 가까운 지인이 마음을 억누르다가 우울증으로 힘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안에서 상처로 번집니다. 그래서 기쁨은 기쁨대로 말하고, 속상한 건 속상하다고 말하고, 고맙다면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감정의 표현은 약함이 아니라 삶을 건강하게 지키는 기술입니다. 6번째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배운 만큼 노년을 젊게 하는 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글씨 연습을 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 이런 사소한 배움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마음을 활력 있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80이 넘어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찍은 첫 사진을 보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 6가지 준비는 당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영원히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노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변화가 닥쳐와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현실적이고 확실한 준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 65세 이후에는 왜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는 만큼 제가 본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의 삶에서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고 텅 비게 만들 수도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돈을 아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돈을 쓴 만큼 삶이 살아나고 웃음이 돌아오며 하루가 따뜻해지는 법입니다. 돈은 모아둘 때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지만 쓰는 순간에만 비로소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제가 상담해온 수많은 노인들 중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분들이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돈을 아낀 게 아니라 인생을 아꼈던 거구나. 이 말은 노년을 앞둔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경고입니다. 평생 아끼고 참으며 돈을 모아도 결국 그 돈을 내가 쓰지 못하면 남는 건 불안, 후회, 허무뿐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살며 억대의 돈을 모았지만 정작 본인은 외식 1번, 여행 1번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병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남겨진 돈은 자식들의 다툼으로 흩어졌고 본인이 흘린 땀과 희생은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는 않아도 살아있는 동안 과감히 쓰며 웃음을 남긴 분들의 얼굴에는 나이를 거스르는 생기가 있었습니다. 돈을 쓴다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걸어온 세월을 위로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65세 이후 살아있는 순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75세가 되면 여행이나 취미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금 쓰지 않으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나이가 됩니다. 돈은 시간이 있을 때 써야지 시간이 지나고 몸이 굳어버리면 돈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끼고 모으기만 하면 그 돈은 결국 병원비로 사라지거나 남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부모가 평생 모은 돈을 자식이 몇 달 만에 흥청망청 쓰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남에게 쓰라고 평생 고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직접 쓰는 돈만이 진짜 내 돈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가고 싶던 곳을 가고, 배우고 싶던 것을 배우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돈이 만들어내는 가장 값진 결실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안 쓰면 이 돈은 내게 아니구나.
그래서 늦은 나이에 수영을 배우고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에 안 맞는다고 말렸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돈은 지금 웃게 해줄 때 제일 아깝지 않다. 그 말처럼 돈은 쓰는 순간 비로소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썼을 때 남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기억, 추억, 웃음, 따뜻한 마음, 내가 내 인생을 살았다는 감각입니다. 반대로 모으기만 하면 남는 것은 숫자, 걱정, 제약, 그리고 후회뿐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못 모은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못 썼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일하며 모은 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쓰기 위해 존재합니다. 돈을 아껴서 후회하는 사람은 봤어도 돈을 써서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쓰고 남긴 추억은 평생을 지탱하고 돈을 쌓다가 놓친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65세 이후 돈을 쓰며 사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은 나는 살리는 데 쓰일 때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후에 돈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소비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버티며 살아온 나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이며 내가 흘린 땀과 인생의 무게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숫자로만 남고 결국 그 숫자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사라지거나 남에게 상처만 남긴 채 흩어집니다. 내가 상담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어떤 의미였는지 죽기 직전에야 알겠더라. 이 말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젊을 때는 돈을 모으는 것이 생존의 수단이었지만 65세 이후 돈을 쓰는 것은 존재의 증명입니다. 돈을 쓰지 못한 사람들은 노년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노력이 마치 지워진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억대의 돈을 모았지만 단 한 번도 본인을 위해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없이 살아온 그분은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모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모아두었구나. 그런데 정작 나는 그 인생을 단 한 번도 꺼내 쓰지 못했네. 그 말은 가족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가슴 먹먹한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성실히 장사하며 평생 모은 돈을 노년에 아낌없이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쓰는 돈은 내 역사의 잉크다. 쓰는 순간마다 내 인생이 기록되는 거야. 그분은 전국을 여행하며 사진을 남겼고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웃음을 나눴고 하고 싶던 취미를 배우며 마지막까지 생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사람들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추억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웃음을 남겼는지, 어떤 순간에 행복해 했는지 그 기억들이야말로 진짜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돈을 쓰는 행위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됩니다. 모아둔 돈은 기록이 되지 않지만 내가 쓰며 남긴 순간은 역사로 남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내 인생은 숫자로만 남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돈을 쓰면 그 순간은 영원한 장면이 됩니다. 여행지의 햇살, 좋아하는 음식의 맛, 따뜻한 대화, 손주의 웃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을 죄책감이나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반대입니다. 몸이 움직일 때, 눈이 또렷할 때, 기억이 선명할 때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의지도 약해지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나이가 금방 찾아옵니다. 그러니 언젠가라는 말은 노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써야 합니다. 오늘 써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써야 합니다.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내 몸과 마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남 걱정으로 돈을 모았더니 남는 건 내 걱정뿐이더라.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하니까 내가 살아난 것 같았다. 이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혼자 꽃구경을 갔고, 처음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고,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갖고 싶던 코트를 샀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그녀를 다시 걷게 만들고, 다시 웃게 만들고,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돈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는 순간 사람을 되살립니다. 반대로 돈을 쓰지 않으면 사람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걱정만 늘어나고 불안은 커지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집니다. 통장 속 숫자는 늘어나도 인생의 온도는 차갑게 식어갑니다. 결국 65세 이후 돈을 쓰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쓰지 않으면 남는 건 후회뿐이고, 쓰는 순간 남는 건 행복입니다. 내가 쓰지 않으면 그 돈은 결국 내 돈이 아닙니다. 남의 삶을 채우고 사라지고, 남의 입에서 소문이 되고, 남의 다툼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쓰면 그 돈은 나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내가 살아온 세월을 증명하는 기록이 됩니다. 결국 돈을 쓰는 것은 내 노력의 역사에 색을 입히는 일입니다. 회색으로 사라지게 둘 것인지, 밝고 따뜻한 색으로 채울 것인지는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모아둔다고 내 인생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쓰는 순간에만 내 인생은 살아납니다. 노년에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병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라는 사실을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젊을 땐 관계가 많아 복잡해 보여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몇 명만 남게 되고, 그 몇 명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노년의 평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정서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 하나만 옆에 있어도 하루가 흐트러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어르신들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늙어서 잘못된 사람 하나 만나면 모든 인생이 흔들려요. 바로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노년에 절대 엮이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인생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첫 번째 유형은 도움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고마움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약한 사람처럼 다가오지만 도움을 받은 뒤에는 태도가 달라지고 오히려 당신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라는 감정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도와준 시간, 노력, 금전적 희생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도도 못해줘? 라는 식으로 상대를 소모품처럼 대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줄고 마음도 지치는데 이런 사람을 옆에 두면 노년이 더 피곤해지고 스스로 이용당했다는 자괴감이 깊어집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남의 가족사를 퍼뜨리며 말에 칼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표정은 친근하고 말투는 다정하지만 혀는 누구보다 날카롭습니다. 남의 아들 문제, 며느리 문제, 손주 문제를 흥미거리로 만들고 단순한 이야기도 과장하거나 왜곡해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립니다. 노년에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의 명예와 평온인데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한순간에 집안의 체면이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가 남습니다. 말은 바람보다 빨라서 한 번 퍼지면 되돌릴 수 없고 노년에 그런 상처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앞에서는 웃으며 잘 지내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언니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서면 당신의 행동, 옷차림, 가족 이야기를 흉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절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물 흐르듯 뒤에서 말을 흘립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 오해를 만들고 당신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며 관계를 망치는 데 있어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단순해지는 만큼 이런 유형과 가까워질수록 외로움이 더 깊어지고 모임에 나가기조차 싫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는 유지되지 않고 당신이 챙기지 않으면 아무 연락도 없는 사람.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오래된 인연 같아 보여도 사실상 한쪽만 노력하는 불균형한 관계입니다. 노년의 가장 아픈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나는 늘 먼저 연락해야만 하는 사람인가 라는 허무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달릴 에너지도 없고 마음은 상처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당신의 마음을 고갈시키고 외로움을 키울 뿐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정치 이야기로 갈등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 의견을 강요하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적처럼 대합니다. 노년에는 조용히 웃고 편안하게 지내야 하는데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대화는 항상 싸움으로 끝나고 모임 분위기는 엉망이 됩니다. 오랜 친구도 정치 이야기를 통해 갈라지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노년의 소중한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너무 흔합니다. 노년에는 마음이 평화롭기만 해도 반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얽히면 마음은 늘 긴장하고 만나기 전부터 스트레스가 생기며 하루가 피곤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런 사람들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노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따뜻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차가운 사람과는 단호하게 거리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은 줄어들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더 깊어집니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서서히 상하게 만드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지키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내 곁에 남는가 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지켜내는가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단순해지고 관계는 줄어들지만 그 줄어든 관계 속에서 어떤 이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평온과 자유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란 결국 사람을 정리하고 나를 지키는 작업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뒤에서 흉보는 사람,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만드는 사람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음을 지치게 만들며 결국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큰 외로움을 남깁니다. 반대로 연락이 뜸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노년은 풍요롭고 든든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단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내가 나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만족을 기준으로 삼는 것,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나에게 상처 주는 관계는 망설임 없이 정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습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세상과 연결을 유지하고 하루라도 뇌를 움직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떠나가는 느낌이 들고 그 순간 외로움은 깊어져 삶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배우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살아나고 마음이 젊어지며 세상과의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배움은
노년의 생명력입니다. 또한 65세 이후에는 돈을 쓴 만큼 하루가 즐거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껴둔 돈은 결국 남의 것이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쓰는 돈만이 진짜 내 것입니다. 쓰며, 웃고 쓰며, 배우고 쓰며 추억을 만들 때 그 돈은 삶을 빛내는 도구가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힘이 됩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은 안전망이 아니라 또 다른 걱정이며 쓰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 후회는 언제나 조금만 더 쓸 걸, 조금만 더 즐길 걸 이라는 말뿐입니다. 결국 노년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혼자 살아도 흔들리지 않는 준비를 하는 것. 둘째, 65세 이후에는 과감히 쓰며 하루를 즐기는 것. 셋째,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고 따뜻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완성될 때 노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여유가 되며 버티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으로 바뀝니다. 남은 인생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지켜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옆에 둘지, 어떤 사람들을 멀리할지, 어떤 순간에 돈을 쓸지, 어떻게 나를 위해 하루를 보낼지,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며 그 선택이 바로 나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선택에서 오고 용기에서 오며 한 걸음을 내딛는 마음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삶의 중심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 두고 내 마음이 편안한 방향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노년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느라 애쓸 필요도 없고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스스로를 억누를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고 마음이 행복한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밝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꼭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